요즘 주식시장 보고만 있어도 참 배가 부릅니다. 저야 뭐 주식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5천을 뚫기는 했지만 5천 넘은 상태에서 마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5,084.85 5천을 넘겨서 딱 마감을 했고 지금 천스닥 된 지 오래됐잖아요. 1082.59 지금 봤더니 어제보다 더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5144.43이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1123.24. 야, 참 대단하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올라가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을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걸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 오기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좋으시죠? 아, 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얼굴이 펴져서 저도 뵙기가 좀 좋습니다. 사실 오기영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국회 들어오시기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진지하셔가지고 예. 잘 안 웃는 표정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이래가지고 좀 웃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처음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시죠. 코스피 5천 특위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언제 만들었어요?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는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선대위 산하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공약사항이니까. 예, 그때 이제 저고 지금 정무위 간사를 하고 계시는 강준희 의원님이 공동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법 개정 추진하면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다시 당에다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들면서 이제 그 뒤로 코스피 5천 특위가 쭉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출범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그게 6월 한 초순 10일 전후였을 겁니다. 예. 그때 출범할 때 5천 특위라고 이제 했지만 예.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좀 정해놓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는 한번 5천을 달성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하면서는 코스피 5천은 5년 내에 임기 동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년 안에 하면 저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피 5천 특위를 잘 풀어가자.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상법 개정하자. 이게 목표였던 거죠. 예. 그 전에 그 2024년도 가을에 제가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장이었고 예. 김남국 의원님께서 간사를 같이 해서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선 시기에는 코스피 5천 시대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있었고 그다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선 조직이 이제 해산되니까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 TF라는 이름으로서 잠시 한 일주일 활동하다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천을 완전히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뭐 안착 단계가 5,100 이제 2,100, 5,200까지 갈 것 같은데 예. 언제쯤 이러다가 곧 5천 되겠네 하는 감이 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그 이름 무슨 근거로 5천 이야기하는 거냐 예. 질문들을 그 전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직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5천은 저희가 이런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 PB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주가에 대해서 비교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똑같으면 PBR이 1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코스피의 PBR이 0.9였습니다. 아. 그 당시에 신흥국 평균이 1.8보다 좀 높았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3.4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OECD도 가입됐고 선진국이지만 그리고 자본시장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만 주식시장만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고 신흥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PBR을 갖고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된다면 적어도 신흥국 평균까지는 갈 거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주가를 한 2,650 정도가 내란 전에 평균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블링을 하면은 코스피 5천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뭔가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저희 코스피 5천의 담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가 그때 한 2,700 정도 됐습니다. 그 뒤로 1차 상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했고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이 이랬지 않습니까? 냉소, 국장 탈출은 지능순, 박스피. 대한민국 되겠어? 이제 이런 냉소가 있었는데 1차 상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주식시장 활성화 TF 할 때부터 상법 개정 추진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만 저희가 또 다시 재표결했었고 200석이 안 돼서 이제 부결되고 끝났지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서서히 상승을 했습니다. 6월 달에 1차 상법 개정 하자고 저희 기자회견하고 코스피 특위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JP모건에서 6월 10일 전후였는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향후 1년 내에 최고가 3,200. 이게 JP모건이고요. 또 JP모건이 이제 앞에 코스피 리포트를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JP모건을 인용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2주 딱 지나니까 JP모건이 리포트를 바꿔요. 1년 안에 3,500. 그러니까 3,200에서 3,500까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1차 상법 개정 통과했습니다. 합의 처리가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코스피 5,0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5,000은 5년 계획이었는데 2년으로 확 당겨진 거죠. 땡긴 거죠. 예, 2년 반 이상 쭉 당겼고 그리고 나서 2차 상법 개정까지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호기심이 좀 기대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7월 달인가 전후에서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와서 자신은 중국만 전담하는데 한국 시장이 요즘 변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왔다. 그리고 클릭을 하는 그 기사 빈도수를 보니까 중국은 클릭을 하는 게 거의 스테디하고 좀 낮은데 최근에 일정 기간 사이에 한국이 갑자기 클릭 수가 늘었다. 호기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한국 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때 인터뷰 한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호기심 있는 국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000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9월 달부터는 약간 기대가 형성되면서 저는 정책적 기조로 간다고 봤는데 그 당시까지도 그 언론에서 또는 이제 특히 경제지에서 펀더멘탈이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에서 취하지 마라. 또 정책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비판이 뭐 틀리진 않았지만 정책 기로서 이제 정상화됐고 10월부터는 실적이 좀 따라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홍성국 의원이 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의를 한 2주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디램 가격이 6달러 했답니다. 예. 그런데 1월 달에 26달러까지 뛰었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중에서 HBM, 엔비디아, 젠슨왕 이야기할 때 그게 주로 HBM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지금 디램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AI 버블로 그 와중에서. 그래서 그게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실제 10월부터는 실적이 기본으로 해서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4,200까지 오니까 저희는 그러면 26년 상반기 정도 되면 5,000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장은 통제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흐름을 이해하는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가. 그동안에 이제 애를 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5천 돌파했을 때 기쁨이 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야, 이제 우리도 뭐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사실 4,990이나 5,100이나 이게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방금 실적도 말씀하셨고 상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무엇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게 했느냐라고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로 꼽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박스피나 국장탈출 지능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갖고 있는 냉소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해봤자 뒤통수 맞을 것이다. 그런데 1차, 2차 상법 개정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에 관련 논쟁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추진 몇 가지 계속 그 투자자를 만나고 소통했던 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만났던 거 이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쇼할 줄 알았는데 쇼가 아니라 일관되게 하겠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뒤통수 맞지는 않겠네. 이게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의 기업의 성장의 결과물들을 향유할 수 있겠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겠네. 그 점에 대한 신뢰. 예. 예. 그래서 제가 냉소, 그다음 냉소를 벗어나서 호기심, 그리고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그런데 그게 완전한 신뢰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가 강해졌으면 그다음에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제가 지수 하나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0.9였지 않습니까? PBR이. 예. 근데 코스피 5천일 때가 PBR이 1.6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신흥국 평균이 2.26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끔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BR, PER 있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PBR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 대비 주가에 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자산 가치 청산할 때 가격만큼 주가라면 1인 거죠. 그런데 통상 상장회사는 PBR이 1보다 높은 게 맞는데 대한민국 PBR이 70% 정도가 PBR이 1 미만이에요. 예. 상당한 거죠. PER은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ROE라고 뭐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주가 대비 수익률, 자본 대비 수익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다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에 하려면 ROE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PBR 하나만 넣고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24년 말에 0.9에서 코스피 5천원이 되니까 1.6까지 왔더라. 그런데 신흥국 평균은 2.26이더라. 선진국 지수 평균은 4.01이더라. 그러면 이 흐름을 놓고 평가를 해볼 때 0.9에서 1.6까지 우리가 가파르게 코로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이었지만 2.26까지를 봤을 때 아직 차이가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해소해야 할 게 더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좀 이해하게 되는 거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은 이제 선진국 시장처럼 완전히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일관된 제도적 숙성과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정도의 이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주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가는 그냥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서의 상황 인식이다. 그리고 설마 하니 대한민국이 바뀌겠어? 또는 정치권 쇼하다 말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냉소나 회의가 자신감으로 바뀐 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좀 의문을 드렸죠. 딱 하나 꼽을 수가 없죠. 다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한 건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뢰죠. 이건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해서 가볼만 하다. 그 신뢰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 신뢰를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저 트럼프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느닷없이 뭐 자동차 뭐 약품 뭐 이런 거 25% 관세 매긴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어제 아침에 출렁했어요. 현대자동차 막 4%까지 예. 빠지고 그런데 결국은 더 올라버렸잖아요. 이제 예. 현대자동차는 뭐 약보합세로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더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상당히 좀 기본이 튼튼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다보스 포럼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린란드에 관련돼서. 그때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는 무력 행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화법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다 알아. 예, 그러니까 그 단어에 거기에 포착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그 미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협상 카드인지 어떤 부분을 실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어제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동의를 했었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분이 표현돼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다. 오히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긴 호흡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거나 이제 이쪽 저쪽의 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그 집단 내에서는 표면상의 변화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제도 개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계속 안 되면 뒤통수 같으면 그냥 출렁출렁 내리는데
긴 호흡에서 전체적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나 펀더멘털 쉽게 안 변하는 거니까 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버블이라는 것들이 좀 축소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제도 개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엄포를 놨어도 우리가 그동안 하도 트럼프한테 많이 이제 당했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언제나 그냥 겁먹고 도망간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TACO를 해가지고 뭐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걸 간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번에 어제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했어도 매수를 더 많이 했죠. 예, 더 많이 했고요. 실제 저희는 이제 그 타코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는 한미 관세 협상, 이제 한미 관계가 이 중간에 몇 가지 단어로서 흔들릴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하면서 관세 협상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또 많은 이해관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온 프레임이 순간에 단어로서 흔들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었지 않습니까? 예. 뭐 약간 이제 윤호겐 비슷한 발언들도 막 전달되고. 근데 막상 직접 만나면서 다 해명이 되고 그것이 한미 관계 푸는데 장애물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김민석 총리도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 서로가 같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안정적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을 거다.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가 갑자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걸 저희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고 예.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막 그 이번에 이제 그 아침에 사설을 쭉 보는데 보수 매체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뭐 잘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서 아니 너네들 같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트럼프 메시지를 이제 어제 읽어봤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님이나 아니면 최수석 대변인이 얘 비준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메시지 속에는 영어가 명확히 표현하거든요. enact라고 하는 입법 조치를 해라 국회가. ratify 즉 그 합의의 비준이 아니다. 비준에 대한 말은 단어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비준은 왜 안 했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렇게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호긴 같은 이야기들. 예. 근데 그 부분을 처음 만나면 또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할 건 아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MOU를 이미 양국 간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도 발표한 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큰 프레임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데 11월 말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미국에서는 그 팩트시트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이 관세율을 조정을 해줬고 서로가 각자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법안 발의한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이 각자 개별 법안 발의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히 법안심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를 계속 듣고 있었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법안 논의 하면 되거든요.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갑자기 속도가 늦다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무슨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명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오해인 것 같은데 끝. 그런 겁니다. 아마 그냥 누군가가 오해를 유발한 거 아닐까? 끝. 가서 오해 해결하고 갑시다. 비준 대상이라고는 저쪽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도 비준 대상 아닌 거고. 그러면 입법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인데 MOU 수속회가 언제까지 입법을 해라가 아니라 언제부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가 명시돼 있거든요. 올해 안에 법안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MOU상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데서 한다. 그거 기준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필요한 것들을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사후적으로 양국 그 통상 담당자 사이에서 협상해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할 일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죠. 큰 걱정을 안 하시는 표정인데 우리 오 의원님은?
예,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희끼리는 어제 오전에 잠깐 회의를 했었지만 본래 다른 일정으로 잡힌 회의였지만 거기서 이야기 듣고 이 정도는 뭐 해면 가능한 거고 5일 거다 끝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이나 소년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가능성이 뭐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쿠팡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만 그게 한미 관계를 뒤바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무슨 로비에 따른 끼어넣기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한미 관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효과는 없을 거다. 예,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오늘 아침에 당장 또 트럼프가 또 다시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그 설명들 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의도를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도 추측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고 트럼프는 좋아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야당 그쪽이 위원장님이 야당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야당 간사랑 우리 당 간사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2월 중에 좀 잡아서 심의를 좀 시작하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정부 할 일은 정부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피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는 진보도 좀 부자가 되자. 어찌됐든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 아무래도 부가 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진보는 가난하고 보수만 부자였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ETF도 가입하고 주식도 우량 종목 투자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이 대체로 주식시장에서 뭔가 재미를 보면 이제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하다가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코스피 5천 특위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연계하는 뭐 그런 그 발전적인 확대 이런 걸 한번 해볼 때는 아닌가요? 제가 고민을 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냐 그 말씀을 한 배경을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사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이 1989년도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게 이제 일본사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국면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 이제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성장을 키우는 건데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노동의 문제, 자본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인구구조 문제여서 쉽게 단기적으로 안 된다.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는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는 또 따로 있는데 지금 일본이 2014년도부터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생산적 금융이란 그 주제로 해가지고 혁신적 기업에게 자본이 돌아가도록 자본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정책적 성과가 한 니케이 지수 3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작년부터.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야기하는 게 자본시장 코스피 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이다. 그 생산적 금융을 통한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머니무브라는 것도 고민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를 몇 가지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머니무브를 제가 3가지 측면에서 요즘 설명하고 있고 첫 번째는 서학개미로 쏠려 있는 거 국내에도 분산 투자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안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못 드렸지만 코스피 5천 됐으니까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건 초점은 수익률일 텐데 이제는 고민하더라도 여기 분산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조건 거기만 가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에 있는 이게 부동산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의 것에 대한 조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비생산적인 돈들이 축적되고 그게 약간 투기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업으로 가야 된다. 자본시장을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목적은 어쨌든 비생산적인 그 자금들이
그게 한 3,000조 정도 있다고 예. 그러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식이 있고 이걸 전제로 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자본시장의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시각에서의 필요한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머니무브는 이제 기업들 내에서 어떤 자본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그 아이들 머니, 그러니까 좀 놀고 있는 자금, 예.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다 혁신적 기업들에게 자금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주돈 담론입니다. ROE를 높여야 된다. 또 이제 자사주를 좀 소각해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 아니라 실제 기술력 있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몇십 개가 좀 실험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돼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벤처기업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예. 세 가지 단계에서의 머니무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예. 어떻게 하면은 막고 건전하게 국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또 사실은 새롭게 주어진 과제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쭉 추진해 오는데 이게 되게 시장 친화적이고 친기업적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그걸 호응을 한 거고. 예. 물론 그 저희가 1차,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몇몇 경제지에서 계속 반기업적이다. 나경원 의원도 이게 반이 시장적인 정책이다 했는데 시장은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 아,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리해내는 거. 제가 부동산과 관련 세금에 대해서 크게 뒤었어요. 아니, 부동산 시장 가격 잡겠다고 해서 세금을 때렸는데 선거에 졌잖아요. 예. 그때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리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가격은 다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거기에 세금 때리면 통제된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두드러 패겠다.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령 그 양도소득세를 장기 보유하면 80%씩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남겨놓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이런 법이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야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자본이 쏠려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풀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낮아질 거고 근데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 시장이 정상화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 속에서 머니무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민초님이요. 주식 코스피 5천 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반대보다도 배알이 좀 꼬이고 좀 배 아픈 쪽에서 이제 이건 뭐 5천 국민연금 갖다 쏴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애써서 막 그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던데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은 맞죠? 많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민주당 국민연금 특위 간사거든요. 예. 이게 다 국회 특위에서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걸 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쭉 봤었는데 제가 논쟁을 같이 합니다. 이 주제를. 근데 국민연금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 셋째도 수익률입니다. 저는 계속 그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날 때나 보건복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노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국내 시장을 먼저 몇 프로 해라. 미국 시장 얼마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전체 수익률이 좋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 똑같이 그 국민연금이 환수합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는 시장에서 더 많이 투자라고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살짝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정부가 정치권에서 1% 올려라 2%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내부의 수탁자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그 자체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국내 주식을 얼마나 할 거냐 말까에 있어서.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계속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기계적으로 환전해서 해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비율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이제 환율이 오르든 낮든 그냥 기계로 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음에도 계속 환전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결국에 원화로 평가돼야 되잖아요. 원화로 받았다가 원화로 줘야 되죠. 예. 그런데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게 환전하면 나중에 들어올 때 또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다시 재구성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재부랑 보건복지부 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토론하고 있는 걸 한국은행 제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다 수익률이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갈론과 관련해서 이 모수개혁 하기 전에 4.5%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한 40몇 년도에 고갈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모수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게 50몇 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근데 수익률을 4.5가 아니라 5.5를 곱하면 이게 2060몇 년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김남희 의원이 국회 이 예정처에다가 이게 물어봤습니다. 수익률을 만약에 6.5로 곱하면 얼마 됩니까? 그게 209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금 고갈 시점에. 그게 수익률이 주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큰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얼마였냐? 지난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5가 살짝 넘었을 겁니다. 연 수익률입니다. 그걸 복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리 효과로서 국민연금이 고갈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4.5를 곱하거나 또는 5.5를 곱해서 계산해 왔어요. 근데 6.5를 또 곱해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담론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최근 5년 동안은 수익률이 8%가 넘었어요. 그리고 뭐 작년 수익률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고갈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지금 요즘도 왜 코스닥 시장에 투자 안 하냐, 코스피 시장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는데 굳이 주장 안 하셔도 된다. 저희들은 국민연금에게 코스닥을 무조건 투자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수익이 나야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장회사가 한 2,600개, 7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지난 이런 불장 8개월 동안에 주가가 오른 회사가 50%가 안 돼요. 그 다시 또 분석을 해보면 한 900개 내외 기업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코스피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수익성 있는 회사로서 변신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주가 올리는 거 부양은 아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투자자가 모르거나 예. 또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근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제도개혁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투명한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관심 한번 가져달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지금 핵심적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게 쏠려 있지만 서서히 지금 현대차로 늘어나고 또 방산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확대되는 과정인데 그게 코스닥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예. 그럼 이제 거기 운용하고 그러는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네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겠네요. 예. 거기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기를 하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배치를 계속 토론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얼마나 해야 되냐 또는 채권을 해야 되느냐 주식을 해야 되냐 대체 투자를 해야 되냐 아무튼 그 분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들이 그렇죠. 자기 행동을 사후에 설명하게 해야 된다.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고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65세가 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을 수령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다른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또 연금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또 거기서 또 깐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고령층의 취업 제한이 돼버리는 셈이 되니까 뭐 이래서 벌어가지고 여기서 깎이면은 내가 고생 뭐 하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제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연금의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아.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납부한 것을 자동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과 구분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제 하위 70%에도 주는데 가령 수익이 있으면 약간 조정하는 종래 규정도 있어. 그걸 지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 예.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거군요. 기초연금에 관한 논쟁이. 국민연금은 아니고. 국민연금 자체가 깎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돈인데요. 아. 그거 깎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주는데 이제 70%도 실은 좀 논란이 있죠. 요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걸 부부가 합산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빈곤층인데 이제 일을 하면 수익이 나오면은 그럼 빈곤층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경제 현안 중에 하나고 늘 나오는 주제인데 환율을 바라보는 이제 이 환율 자체 시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이제 외국환 현물환 시장이 있어. 직접 예.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 환 수합 시장이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이제 교환하면서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장의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예. 지금 외국환 이제 수합 시장을 보면 달러와 원화를 서로가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게 되면은 기준 이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한국보다 미국이 좀 높고. 예. 그러면 그 기준 이자율 차이만큼은 정산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 주고 달러를 받는데 달러를 이자 그 은행에다 맡기면은 그 기준 이자율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환 수합 시장에서의 그 추이는 이 가상금리가 중요한 지표인데 이 가상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환 수합 시간에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 수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현상이고 두 번째 근데 외국환 현물 시장에서는 갑자기 수요가 높아서 이 미스매치가 예. 발생하니까 이게 펀더멘탈 반응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무슨 이 좀 독특한 이야기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있고 환율이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환율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추이가. 근데 최근에 이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현상이 이례적인 현상이고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약간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달러 수요가 좀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오늘은 엄청나게 지금 내렸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그것에 예. 대해서 그런 현상이 최근 몇 달 동안 누적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미국 재무장관도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계속 그러겠다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의사결정하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예. 이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개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7.7원인데 야, 이거 4년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제일 높아진 건데 얼마 만에 이런 수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1300까지도 갔어야 되는 거지만 예. 지금 1400, 1500까지 가서 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고 그다음 지금 환율은 가장 중요한 게 변동성입니다. 급격한 변동이 주는 경제의 모든 주체들의 불안감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거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또 아주 좀 알고 싶은 거 다 여쭤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요 이야기는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거든요. 재미없는 얘기인데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해 주셨어요. 독자들이 보시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코스피 5천 특이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가 예측이나 주가가 언제 어디까지 간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는 오직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일관성 그 점만 계속 발언드리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문자도 주시고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알아서 올라갈 거다. 저는 시장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 힘을 믿고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6천 되면 또 한번 봅시다. 물론 그 전에도 예. 사실 오늘 너무 그 궁금한 거 제가 많이 여쭤봐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 기재위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 기회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열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분이죠.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도봉의뢰 재선 오기영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